사람들은 노령사회다, 노령화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기는 하지만 왜 이것이 문제인지에 관련돼서는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어떤 사회적 현상들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영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일단은 그 사회가 노화가 되고, 지금 현재 아까 통계 주신 것처럼, 과거에 1955년에 중위 연령이 18.9세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44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55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한 50,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아마도 한 54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53세, 4세 정도가 중위 연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쓴다면 아까 김영미 교수님 말씀처럼 결혼을 해야지 어른이 된다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과거에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음,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저희는 어쩌다 어른이 된 사람들이고 지금은 준비되거나 계획하지 않으면 어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게 그거를 넘어서서 사회에서 내가 중위 연령이 넘어서는 순간 그래도 좀 사회적인 위치가 어른의 위치로 들어가게 되지요. 사회에서 기대하는 거나 제가 사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그래서 예컨대 과거에 그 김광석 가수님이 어 저기 서른 즈음에를 부르셨을 음, 때가 1995년이에요. 아, 95년에 예, 아주 구설픈, 구슬픈 목소리로, 참, 그거 들으면서 저희는, 와, 우리도 서른이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는 그때 서른은 안 되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30살이었었어요. 아, 그러니까 딱 어른이 되시는 시점에 그 노래를 불러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네. 나는 어른이 되었고 실제로 애가 저 결혼을 하신 지가 꽤 되셨고 뭐 애가 한 둘이셨나 뭐 그러셨고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린 중위 연령이 43.7세니까 30살은 우리가 바라보기엔 아직도 애들인 거고 그 음, 다음에 2050년이 되면은 중위 연령이 뭐 54세, 3세가 되면 50세가 돼도 지금 제가 50인데 50살이 돼도 저는 애일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조영태 교수님은 계속 어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네. 저는 있죠. 저는 있는데 저는 50이 됐으니까 이미 이제 어른이 됐죠. 근데 저희 학생들 지금 20살인 저희 학생들은 50살이 돼도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위가 이렇게 음, 많으니까. 자, 음,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 사실은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치학적으로만 보면 우리 이현실 교수님 하시는 이제 정치학적으로 제가 조금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 과거에 1980년대 우리가 막 따랐던 임종석 저기 지금은 뭐가 되셨나 뭐 정치인이나 혹은 그 우리가 들었던 정치인 분들이 지금도 우리 정치의 중심에 계신 거고 제가 볼 땐 2050년이 돼도 정치 중심에 그대로 남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는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라는 게 있어야 되고 다양성이라는 게 커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중심에 베이비 부머 아까 말씀하셨던 그 55년에서 63년, 64년생까지가 베이비 부머지만 그거는 인구학에서 1차 베이비 부머라고 하고요. 2차 베이비 부머가 뒤에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 음, 베이비 부머는 65년생부터 한 74년생까지를 2차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똑같이 베이비 부머냐면은 다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95에서 100만 명씩. 음, 55년생이 조금 덜 태어나셨는데 58년 개띠부터 100만 명씩 태어나기 시작해서 74년생까지가 거의 90에서 100만 명씩 태어납니다. 그래서 음,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전에 태어났고 그런 뭐 빈곤도 경험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사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의 중심이었거든요. 음, 과거에도 중심이었고 그 김광석 씨가 딱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어른이 계속 어른인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2050년이 돼도 그분들은 어른일 거다. 그렇게 되면은 밑에서 쫓아오는 지금의 청년 혹은 그보다 이제 태어난 친구들은 어른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386의 가치관과 386이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 속에서 다양성 없이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걱정이 들어요. 사회라는 거는 다양성이 많아야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연령 구조에서 오는 다양성이 완전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가 다른 나라의 고령화는 와는 굉장히 다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사회의 다양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저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예. 우리 이제 사회적 불평등 얘기하면 이제 최근에는 뭐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이런 것에 집중해서 논의를 하지만 인구 변동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세대 불평등이라는 개념도 등장한 것 같아요.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구조와 문화를 고려할 때 특정 세대, 과거에는 이제 386 세대라고 그랬던 세대들이 정치적 권력만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뭐 민간 분야에서의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세대 불평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영태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정말 어쩌다 어른이 되었는데 지금의 이제 20대들을 보면 어른이 될 수 없는 세대다. 아주 되게 정말 인상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생애 주기를 보면 사실은 뭐 청년을 거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된다는 소위 말하는 시간적인 그 다원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상당히 풍요롭게 만드는데 지금의 20대들은 계속해서 어른이 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면 일종의 세대 다원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대가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고 자기가 올바른 자리에서 사회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구조가 변한다는 것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치적 문화적으로 심각한 어떤 지각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현철 교수님 혹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그 정태 교수님께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신약들이 개발되면은 앞으로 기대 수명이 120세 이상을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어떻게 조화를 뭐 맞추느냐 이런 문제는 이제 과학자들이 할 몫이겠지만은 저는 이제 정치 제도적으로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쭉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어 왔는데 그 이제 민주주의의 이 주도권은 이 정치적 통제권이라고 하는 통제권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본주의의 통제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생산자들이죠. 생산자들,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노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회학적 개념에서는 보면은 뭐 은퇴 이후를 두고 이제 노년이다 이렇게 주로 많이 얘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기준이 다양하지만, 근데 이제 그동안의 산업사회 시대에는 유권자와 생산자가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생산은 하지 않으면서 주권, 이 권리만,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층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비단 정치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버 데모크라시다. 저는 뭐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실버 세대들이 엄청나게 이 크기도 커지지만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도 살펴보면은 투표에 매우 열심히 참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실버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이 정책 선호도, policy preference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결국 기존의 어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이 이 고령화로 인해서 이 유격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당장은 뭐 다른 균열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념이랄지 뭐 세대 간 갈등, 하지만 사실 세대 간 갈등도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서로 경험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코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산업화 이후에 짜여진 정치 체제의 근본의 틀을 다시 우리가 재조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인구가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참 재미있는 게 10년 전에도 우리가 이제 정치 무대를 보면 중요한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지금도 중요한 정치인으로 맞습니다. 남아 있고, 네. 아마 10년 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정치인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특정 세대가 예컨대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기회를 독식하면 젊은 세대는 이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구 숫자적으로도 약할 뿐만 아니라 발언의 기회도 줄어드는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은 예컨대 세대의 기득권 세력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하면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세대 갈등의 잠재적 요인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김영미 교수님 뭐 이런 문제, 노령화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뭐 갈등 현상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은 또 그밖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그 선생님들 의견 들으면서 제가 되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확 와닿는, 그렇구나, 이렇게 확 와닿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대 다양성, 지금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게 갔을 때 세대 다양성이 어, 그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은, 그런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그러니까 그 이현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 디모크라시의 구조, 정치적인 의사 결정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생산이 일어나는 일반 기업, 조직에서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위계적인 구조에 기반해서 위계 상층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들을 어디서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의사결정 구조를 우리가 조금 더 수평적으로, 조금 더 민주적으로 바꾸게 된다면 그 세대 다양성의 문제, 그래서 세대의 특정 세대의 목소리가 가중되는 그런 것들은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구가 늘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그만하고,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있는 구조를 어떻게 바꿨을 때 지금 다른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방식으로 저는 생각이 자꾸 가게 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다면 이 인구의 도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령화로 인한 그 세대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의사결정의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불평등 연구자다 보니까 세대 불평등 얘기하셨던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최근 연구들에 의해서 보완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세대 간의 소득 불평등 추이를 이런 거를 본 최근 연구, 이제 그 캔사스 대학의 김청환 교수님 연구인데요. 연구에 보자면 세대 간 소득 불평등을 그 기준을 지금 있는 데이터들은 되게 가구 단위에서 봤었는데, 가구 단위가 아니라 1인 단위로 바꾸고,
그다음에 소득 불평등을 그 분해 분석을 해본 결과를 보면 세대 간 불평등의 증가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음, 것들을 이제 최근 연구, 그러니까 작년에 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너무 가구 단위로 생각했던 그런 그 소득 불평등 측정 방식을 조금 바꿔서 이미 가구 구조가 1인 단위, 1인 가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구 안에서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가구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구원도 많아지고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그 전통적인 측정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1인 중심으로 1인 단위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세대 불평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조영태 교수님께서 되게 이제 그 부양비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줄 알고 그래 그러면 그걸 조금 어떻게 달리 보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요. 부양비 부담 그러니까 아까 이현주 교수님께서 이게 그러니까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과학자들의 의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사실 의학계도 문제지만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수명 그 건강 수명은 굉장히 기대 수명은 굉장히 길지만 건강 수명이 굉장히 짧은 편 아닙니까? 그 격차는 우리가 그 사람의 생활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노동을 했고 어떻게 건강 관리를 했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방식은 정말 노동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정말 뼈와 살을 갈아서 요즘 친구들의 말로 하자면 정말 갈아 넣어서 일하는 체제지 않습니까? 건강이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하는 방식을 고수한 상태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 건강 수명을 짧게 한 상태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부양 부담을 가진 왜냐하면 건강도 너무 나쁘고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부양해야 돼. 우리가 뼈를 갈아서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서 일하는 동안에 정말 그 건강과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그 일을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게 된다면 우리가 노년을 생각하는 것도 생산하는 노년, 건강한 노년,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노년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좀 반영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노년에 대한 논의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대 개봉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령 자체를 지금 회고적 연령, 연대기적 연령으로 구분해서 65세 이상 노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대연령 중심으로 장래 연령 기준으로 우리가 노년을 달리 보게 된다면 노령화의 효과라는 것도 우리가 달리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공포스러운 노년과 고령화 효과를 공포스럽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연구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 덧붙여서 이제 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네. 지금 김현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두 가지가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는 그 의사결정 구조를 지금 현재로 우리는 언제나 가정을 하고 자꾸 미래를 보고 있는데 그걸 바꿔 나가야만 할 거고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1인 가구의 변화, 김창완 교수님의 이제 논문을 이제 인용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거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인구 정책을 편 데 있어서 인구 정책은 크게 뭐 불프강 러츠라고 오스트리아의 그 왕립 연구 센터가 있는데 인구 연구소인데 인구 연구원인가 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헤드를 하셨던 분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구 정책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미티게이션 완화하는 정책이고요. 하나는 어댑테이션 적응하는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얼마 전에 인구학회지에다가 저희가 페이퍼를 하나 내면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 그게 뭐냐면 기획을 해야 된다. 플래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김현미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게 딱 그거 같아요. 플래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모습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현재 구조를 그대로 가면은 당연히 이거는 어두운 미래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그거 알니까 바꿔야죠. 근데 바꾸는 거를
미티게이션에서 완화를 시킨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그 어두운 미래가 좀 더 늦게 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어댑테이션은 아유 저런 어두워졌으니까 우리는 조금 거기에 좀 어떻게 적응을 할까 이런 거고, 플래닝은 아예 그걸 넘어서 가지고 새로운 다시 판을 다시 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플래닝의 저희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영일 교수님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미티게이션이나 어댑테이션을 넘어서서 이제는 플래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플래닝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대학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는 이미 10년 전에 다 예견이 되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 10년 동안 그럼 뭘 했냐? 지방대학들은 뭘 했고 교육부는 뭘 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뭘 했냐 하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지나온 게 지금의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학령 인구가 줄어서 교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교사 잉여 시대라는 표현까지 제 그 정해진 미래라는 책에서 6년, 5년 전에 썼는데, 그거를 아무 변화 없이 지금까지 오다가 진짜 교사가 남아돌게 되는 현상이 되니까 교육부가 올 초에 뭘 얘기를 했냐면은 내년부터 4대 정원하고 교직과정 정원을 3,600명을 줄이겠다고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걸 10년 전부터 적응하기 위해서, 적응도 뭐 나쁘지 않을 텐데 적응하기 위해서 매년 한 300명, 200명씩 줄여 왔었으면 이런 큰 임팩트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3,600명 줄여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사범대학들은 이제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구조라는 거가 정말 바꾸기가 힘든데 우리는 이 어려울 걸 알면서도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안 바꾸고 미루고 닥치면 해야 된다.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현미 교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의사결정 구조라는 거가 바뀌어지면 된다. 정치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주자. 그래서 새롭게 새 판을 짜자. 그런데 그 새 판을 짜는 거를 아마 정치계에서 얼마나 받아줄 수 있을까? 전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도 또 결국에는 노인들이 또 다시 좀 어두운 쪽으로 가면, 노인이라기보다는 이 저희 386이나 이제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정치 제도를 새로 짠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보팅 파워는 0.5로 줄이고, 예를 들어 청년은 1.0으로 그대로 가고 우리는 0.5로 줄여. 그래서 산술적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불균형되어 있는 걸 균형으로 맞춰? 안 되지 그건. 우리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플래닝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불조합 이게 제일 중요해요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자꾸 그런 또 벽에 부딪히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 이제 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회 구조를 개인 중심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1인 가구가 계속 증가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에서 1인 가구 증가가 또 역시 고령자들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30대 1인 가구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밀레니얼 세대가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밀레니얼들과 그렇지 않고 계속 부모랑 함께 사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랑 함께 사는 밀레니얼 세대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20대에 부모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30대가 되면은 사실 나가야서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거나 혹은 1인 가구가 되든지 그래서 새로운 가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가면 위험하고 나가면 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는 더더욱 부모가 엉덩이를 걷어차도 저는 안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 지금 30대의 밀레니얼들이 굉장히 많고, 이들이 40대가 되면 나갈 거냐? 지금으로 봐서는 40대가 돼도 안 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어나는 1인 가구는 누구냐면 또 고령자예요. 음, 그러면 이 고령자 늘어난 사람들이 우리의 이 1인 가구,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세금도 내주고 뭐 하는 이런 1인 가구냐? 그렇지 않은 1인 가구로 계속 증가를 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을 하고 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생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현실의 벽에 이렇게 봉착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책 쓰면서 가능한 우리는 밝게 쓰자가 저의 이 모토인데, 오히려 저희 학생들이 저희 옆에서 하는 이야기는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 바꾸실 거예요? 그럼 그러게 그러니까 저희 눈높이에서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논의를, 저희 뭐 연령대가 좀 있지만 이게
현실로 한번 좀 내려와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바꾸고 새롭게 기획하는 게 가능할까? 저 또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뭐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 같고요. 이러한 인구 변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아요. 이제 김영미 교수님이 끄집어냈고 이제 조영태 교수님이 이제 덧붙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가구 변동 아니겠어요? 이제 저도 20년 전부터 사실은 예측을 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대학을 경영하면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인구 통계를 제가 이제 학교 정책을 수립하는데 좀 많이 참조를 해서 그 당시에 10년 뒤, 20년 뒤에 학령 인구가 어떻게 변동될 것이다를 예측을 해서 그 통계를 교수님들한테 보여드렸더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입시 경쟁률이 예컨대 뭐 5대1, 6대1, 뭐 7대1 이랬는데 2020년 가면은 아마 이것이 급격하게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격차에 의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 그 우리 신입생 인원을 갖다가 모집 인원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책은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의 주요 사립대학의 재정은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줄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교의 질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경쟁력을 갖다가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학생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예컨대 세대 변동이 이루어져서 싱글톤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개인화, 개인주의 경향이 심해지면서 단독 세대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노령화된 세대는 사실은 이제 1인 이제 많이 일찍 사망하신다거나 뭐 그런다면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단독 가구가 늘어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계적으로는 거의 3명 중에 1명은 단독 가구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단독 가구가 주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선 주거 형태가 변화를 하죠. 과거에는 높은 평수의 아파트가 인기였다면 최근에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인기이고 과거에는 여러 사람이 이제 한 가구에서 살다 보니까 조리를 같이 해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그런다면 이제 식구라는 개념이 그런 것인데 이제는 혼자서 먹어야 되고 이제 혼밥, 뭐 혼술, 뭐 이런 유행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간편식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변화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인구 변동이 우리의 이제 사회적 현상을 야기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영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독 가구의 노령화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것은 오히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의 빈곤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젊은 세대들의 메가 트렌드는 여전히 단독 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비주얼리제이션, 개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계층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노령화가 일찍 진행이 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부유한 북부 이탈리아는 예컨대 싱글톤이 훨씬 더 많고요. 예컨대 시칠리아 같은 예컨대 뭐 나폴리와 시칠리아 같은 가난한 남부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지금 뭐
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학령 인구에 초점을 맞춰도 좋겠고, 아니면 뭐 싱글턴의 등장과 출연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데 맞춰도 좋겠고, 조금은 이 인구 변동이 우리 사회의 어떤 이제까지 안정적이었던 구조를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